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걸 상상하면 될까요? 그 무려 34kg짜리 순금의 왕관을 머리에 딱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와, 34kg이요. 그건 아마 머리에 얹고 일어서려는 그 순간 바로 목 디스크가 오거나 척추가 팍 주저앉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용성이라고는 아예 없는, 뭐랄까, 오직 과시만을 위한 엄청난 무게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 무겁고 엄청난 영광을 차지한 역사 속의 위대한 리더가 말이죠. 정작 이 왕관을 빼앗기 위한 그 치열한 전투에는 단 1분도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피 흘려가면서 모든 걸 다 정복해 놓은 그 마지막 순간에요? 네, 맞아요. 딱 그 마지막에 나타나서 요즘 우리식으로 치면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는 그 순간에만 현장에 짠 하고 나타나서 거대한 왕관을 머리에 썼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영웅담이라고 믿어왔던 고대 기록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처럼 아주 건조하고 또 냉혹한 권력의 작동 방식이 숨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한 승리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시선을 조금만 딱 밑으로 낮춰보면 그 영광을 떠받치기 위해서 진흙탕을 굴러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비린내는 현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볼 고대 문헌이 바로 그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샅샅이 해체해볼 텍스트는 역대상 20장이라는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아, 역대상 20장, 분량이 정말 얼마 안 되죠. 네, 불과 8개의 문장으로 끝나는 엄청 짧은 텍스트예요. 근데 이 안에는 그 권력의 정점에 선 리더가 혼자 영광을 독식하는 거시적인 전쟁의 풍경하고 또 아주 끔찍한 무기를 든 거인족을 상대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쳐야 했던 최전선 병사들의 미시적인 사투가 극단적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극과 극의 묘사가 짧은 텍스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고 건조해 보이는 고대 텍스트 속에 숨겨진 리더십의 진짜 본질, 그리고 전쟁인의 서늘한 잔혹성을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귀괴한 괴물과의 전투 묘사까지 싹 다 분해해 볼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고대의 기록들은 대체 왜, 어떤 부분은 아주 건조하게 팩트만 툭 던지면서 어떤 부분은 또 적군의 무기 크기나 막 손가락 개수까지 집착하듯이 자세히 묘사할까요? 오늘 자료가 그 극과 극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일단 이 기록의 완전 첫 시작 부분을 보면요. 아주 고전적이고 거시적인 문장으로 문을 딱 엽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약간 이런 식의 배경 설명이죠. 아,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게 전쟁 시즌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지리적인 기후적 특성을 좀 보면요. 겨울철 우기 내내 비가 오다가 봄이 딱 오면 비로소 땅이 마르거든요. 아, 땅이 말라야 무거운 병력들이 이동을 하니까요. 그렇죠. 땅에 질퍽거리면 전차나 군대가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요. 즉, 우리가 농사 짓는 시즌이 따로 있듯이 아예 전쟁의 시즌이 도래했다는 걸 그냥 아주 건조하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해 보이는 전쟁 시즌 묘사 바로 다음에 아주 묘한 권력의 역학 번개가 딱 등장하잖아요. 적대 세력이었던 암몬 자손의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 건 최고 권력자인 왕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군사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요압이 취전선에 나가서 라빠라는 핵심 도시를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그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임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죠. 근데 정작 그 나라의 왕, 그러니까 다윗은 그 피 튀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완전 안전한 수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고대 국가에서 왕의 제일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대일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거였거든요. 보통 영화 보면 제일 앞에서 팔 뻗고 돌격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기록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최전선에는 실무 책임자가 나가서 진짜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리더는 후방에 아주 안전하게 쏙 남아있다는 사실을 텍스트가 굳이 숨기지도 않고 그냥 명시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약간 현대의 기업 환경에 비유해 보니까 상황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오, 기업으로 치면 어떤 상황인 거죠?
마치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해외의 아주 위험한 분쟁 지역에 현장 경험이 꽉 찬 CEO, 그러니까 최고 운영 책임자를 딱 파견해 놓은 상황이랑 비슷하죠. 아, 실무 최고 책임자가 험난한 현장으로 직접 날아간 거네요? 네. 그 CEO가 온갖 고생 다 하고 밤새워가며 협상해서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경쟁사도 다 무너뜨리고요. 근데 CEO는 쾌적한 본사 펜트하우스에 편하게 앉아있다가 앉아있다가 계약서에 최종 서명할 때만 나타나는 건가요? 때야 다윗이 현장에 도착하죠. 그리고 적국의 왕이 쓰고 있던 황금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씁니다. 기록을 보면 이 왕관의 무게를 금 1달란트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 한 달란트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34kg 정도인 거죠. 네, 고대의 도량형을 우리 현대로 환산하는 기준이 여러 개 있긴 한데 보통 금 1달란트면 대략 한 34kg 안팎으로 봅니다. 와, 진짜 초등학생 고학년 아임 한 명의 몸무게를 머리에 그대로 얹었다는 거네요. 당연히 그걸 쓰고 전쟁을 직접 지휘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는 아예 없었겠어요. 헐, 전혀 불가능하죠. 이건 어떤 실용적인 투구나 장신구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아주 순도 높은 권력 그 자체를 시각한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이요. 네, 실무자인 요압이랑 수많은 병사들이 진짜 피를 흘려가며 함락시킨 그 성읍에서 다윗은 그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인 무게의 금덩어리를 자기 머리 위에 떡하니 얹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정복의 최종 수혜자이자 최고 권력자라는 걸 물리적으로 딱 선포하는 거죠. 게다가 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엄청 화려한 금 왕관 바로 옆에 아주 소름 끼치는 디테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딱 병기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전리품을 다 침긴 뒤에 그곳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질하고 썰애질하고 또 도끼질을 하게 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네, 그 부분이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그냥 전쟁이 끝났으니까 포로들 동원해서 무너진 성벽 다시 짓고 농사짓게 하는 일반적인 강제 노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구들이 내포하고 있는 서늘한 폭력성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폭력성이요? 톱이나 도끼가요? 네, 톱, 설해, 도끼는 본래 목재나 석재를 가공하고 거친 땅을 막 갈아엎는 농기구이자 건축도구들이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에게 쥐어진 이 도구들은 단순한 노동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건 적국을 아주 철저하게 해체하고 짓밟아버리는 그 제국의 억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텍스트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불쌍하다는 감정적인 수식어 하나 없이 그냥 이 끔찍한 도구들을 아주 건조하게 쭉 나열합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말한 34kg짜리 그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결국 밑바닥에서 누군가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는 잔혹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리더가 머리에 쓴 그 영광스러운 금 왕관이 막 빛날수록 그 밑에서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해야 했던 포로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진짜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쪽 실무자들의 땀방울이 엄청나게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거시적인 권력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 발가벗겨진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 기록의 진짜 묘미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나요? 방금 전까지는 국가 대 국가의 멸망, 34kg의 무거운 왕관, 대규모 강제노역 같은 아주 거시적이고 약간 관념적인 풍경을 묘사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텍스트가 시야를 훅 하고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헬리콥터 위에서 전쟁터 전체를 막 내려다보던 카메라가 갑자기 주민을 쫙 해서 진흙탕 속에서 구르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개별 병사 어깨 너머로 시점을 옮기는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전환이 정말 극적이죠. 블레셋이라는 다른 적대 세력과의 국지전들이 막 연달아 벌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최고 리더였던 다윗의 이름이 잠깐 뒤로 확 물러납니다. 다윗 대신 현장 병사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현장에서 진짜 피를 흘렸던 부하들, 그러니까 십부게나 엘하난 같은 개별 전사들의 사투가 아주 구체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매료됐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적군의 무기를 묘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배틀체 말씀이시죠? 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적군의 거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거인이 들고 있던 창의 자루가 무려 배틀체 같았다고 묘사하정하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렇죠. 보통 무기가 엄청 크다는 걸 강조할 때는 기둥만한 창이라거나 성문을 닫는 빗장 같은 무기, 이런 표현을 흔히 쓰거든요. 근데 굳이 배틀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일상 도구를 딱 소환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청 크다는 뜻이겠지 하고 왜 하필 배틀체일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당시 청중들한테는 엄청난 문학적인 장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선생님, 이 배틀체가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이었을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배틀은 뭐 부자들만 갖는 특권층의 물건이 아니었고요.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나 옷감을 짜기 위해 방 한 구석에 늘 두고 사용하던 완전 필수적인 일상 도구였습니다. 매일 보는 거네요. 네, 그 거대한 직조기의 중심을 아주 꽉 잡아주는 무거운 부품이 바로 배틀체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주 굵고 육중한 통나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휴, 엄청 무겁겠네요. 엄청 무겁죠.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 무거운 배틀체를 만지면서 노동을 해야 했던 그 시대 일반 민중들에게 배틀체는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큰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무게감, 그 단단한 질감이 이미 피부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익숙한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즈가 크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걸 완전히 넘어선 거네요. 지금 우리 시대로 치면 막 적군이 들고 있는 무게가 양문형 냉장고만 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매일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 그 엄청난 육중함을 손끝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거대한 냉장고가 날카로운 칼날을 딱 달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휙 날아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진짜 너무 끔찍한데요. 공포감이 확 다가와요. 그렇죠. 그 공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감각적이고 내 피부에 닿는 즉각적인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텍스트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 이야기를 전해댔던 청중들이 적군의 그 압도적인 무력을 몸서리치게 찐으로 실감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적의 무기를 피부에 와닿게 아주 압도적으로 묘사하면 할수록 결국 그 전투에서 이긴 게 누구의 공로인지가 완전 선명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전한 예루살렘 펜트하우스에 앉아있던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배틀체 같은 창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면서 진흙탕을 굴렀던 엘하난이라는 그 평범한 전사의 투혼이 미친 듯이 빛나게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취하는 그 전리품의 영광 뒤에는 배틀체 같은 엄청난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낸 개인들의 아주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사투가 뒷받침되어 있다. 이 사실을 당시 기록자는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현장 병사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가 이런 물리적인 무기의 크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전투 묘사를 보면 이 공포의 질감이 한 단계 더 확 기괴해지거든요. 네, 새로운 거인이 또 한 명 등장하죠. 네, 또 다른 거인이 나오는데 이자는 매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그러니까 총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졌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24개요? 아니, 적군이 크고 덩치가 위협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손가락, 발가락 개수라는 이런 해부학적인 디테일까지 다 세워가면서 기록에 남겼을까요? 오히려 너무 이질적이라 약간 판타지 괴물 이야기처럼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물론 현대의 의학적 지식으로 보면 이건 그냥 다지증이라는 유전적인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기록이 쓰인 고대인들의 세계관, 그리고 전쟁의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요, 아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이 묘사는 고대 사회가 적을 대할 때 흔히 사용하던 타자화라는 심리적 기제의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타자화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무언가, 괴물 같은 걸로 아예 규정해버리는 과정이 일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랑 똑같은 인간을 죽여야 하는 아주 끔찍한 윤리적 모순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적군이라도 사람인데. 네, 아무리 적군이라도 나처럼 두 손과 두 발을 가졌고 누군가의 아빠나 아들인 평범한 인간을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는 병사들한테 정말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24개의 가락을 가진 비정상적인 거인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약간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시대 때 쓰였던 전시 선전용 포스터 같은 거네요. 선전용 포스터요? 네, 적국 병사들을 그릴 때 평범한 사람 얼굴로 안 그리고 막 뾰족한 송곳니를 가진 늑대나 징그러운 촉수를 뻗은 괴물로 그려놓잖아요. 우리가 총 쏘는 대상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협하는 괴물이다. 이걸 병사들한테 주입시키려고요. 와,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딱 그거예요. 텍스트는 이 거인의 생물학적 기괴함을 확 부각시킴으로써 그 적군을 일종의 카오스, 즉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의 화신으로 확 격화시켜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 기괴한 존재를 칼로 베어버리는 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위협받는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하고 끔찍한 괴물을 퇴치하는 아주 정의로운 명분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기록자는 적의 이질성을 극대화해서 그 사륙의 현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 괴물을 쓰러뜨린 아군의 용맹함을 거의 신화적인 영웅 수준으로 확 끌어올린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는 문학적 장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놀랐던 건요. 이 24개의 가락을 가진 엄청난 공포의 화신을 무찌른 주인공 역시 왕인 다윗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고 딱 나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텍스트가 가진 주제의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기록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론 문장을 한번 보면요.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텍스트가 마무리를 짓거든요.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리더 한 명의 그냥 독단적인 영웅담으로 끝맺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안전한 예루살렘의 펜트하우스에서 34kg짜리 황금 왕관을 쓰면서 다윗 홀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기록이 딱 끝날 때 무대 위에 서 있는 건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배틀채 같은 창을 목숨 걸고 피했던 엘하난, 24개의 가락을 가진 괴물과 직접 맞서 싸웠던 요나단 같은 그 현장의 조력자들 이름이 리더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탁 서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의 모든 거대한 성취는 결국 공동체의 피땀 어린 팀워크가 엮어낸 결과물이라는 진실을 이 불과 8줄짜리 짧은 고대 문헌이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짧은 기록의 여정이 진짜 경이롭습니다. 화려하게 막 반짝이는 34kg 금 왕관이랑 톱과 썰의 같은 강제 노역의 도구들이 묘하게 교차하는 그 거시적인 권력과 잔혹성의 세계에서 탁 출발해서요. 네. 우리 일상 도구인 배틀체가 주는 감각적인 공포, 그리고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진 괴괴한 괴물에 맞서야 했던 이름 없는 신복들의 미시적인 사투까지. 이 짧은 하나의 텍스트가 이렇게 깊고 다채로운 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사실 우리가 역사라는 걸 접할 때 종종 누가 어느 성을 함락시켰다, 어느 왕이 어떤 조약을 맺었다, 이런 거대한 뼈대만 기억하기가 엄청 쉽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보통 그렇게 배우니까요. 네. 하지만 그 딱딱한 뼈대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핏줄과 근육의 떨림, 즉 역사를 실제로 맨몸으로 밀고 나갔던 그 무수한 개인들의 두려움과 용기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고대 문헌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넘쳐나는 정보랑 화려한 CEO들의 성공 스토리들이 막 쏟아지는 요즘이잖아요. 이 낡고 오래된 기록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오히려 아주 선명한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성취와 반짝이는 왕관 이면에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배틀체같이 거대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고 매일매일 일상을 위협하는 귀괴한 장애물들을 치열하게 베어넘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컸던 승리와 성공의 순간을 딱 한 페이지의 역사로 기록한다면 그 기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로지 여러분이 쟁취해낸 그 무거운 황금 왕관의 찬란함에만 집중하는 기록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혹은 여러분과 함께 진흙탕을 막 구르면서 거인의 손가락을 베어버렸던 동료와 팀원들의 치열한 분투까지도 온전히 다 담아내는 기록일까요? 권력의 민낯과 평범한 이들의 피땀을 단 8문장에 오롯이 새겨놓은 이 고대의 텍스트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승리의 서사 속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함께 남겨질 것인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결국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싸웠던 자들의 몫이니까요.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